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잘 들린다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도 채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혹시? 네, 잘 들리시죠? 우리 운영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철 학생 고마워요. 자, 오늘 참석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죠? 그래도, 어, 우리 오신 분들은 또 수업을 잘 들어가지고 나중에 취업 준비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입사 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2시간을 진행할 예정이고, 들으시다가 또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나의 친구들의 궁금증이라고 생각하시고,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아니면 혹은 뭐 귓속말로 채팅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적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안재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취업 하이패스라는 이름으로 입사 서류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입사 서류라고 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르는 말이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쓸지를 얘기할 건데 그래도 2시간 동안 함께 저랑 할 거잖아요. 그죠? 저는 원래 삼성에서 여러분들 같은 대졸 공채 사원들을 채용하는 업무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교육 담당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1차 벤더분들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업무를 했었어요. 흔히 말하는 경영 지원 파트죠. 그래서 특히 그 대조공채 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소서 검토 같은 걸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2시간 안에 우리 자소서랑 면접 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얘기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제가 봄봄봄이라는 제목과 그리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나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봄봄봄. 뭐,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요. 그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에 있는 두 사람은, 그죠?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한국의 전 대통령 두 사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음,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우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군인들이 이제 파병을 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이렇게 위로와 치하를 하기 위해서 캠프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그죠? 저 사이에 우리 그냥 통칭 김일병이라고 해볼까요? 김일병님을 저렇게 김상병쯤 될까요? 김상병님을 저렇게 좀 앉혀놨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좀 훈훈하게 만들려고 했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앉아 있는 저 군인의 모습은 그저 거의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같은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저 친구가 되게 잘해서 그죠? 별 탈 없이 잘 넘어가긴 했는데 일단 그 군인 같은 경우는 국군 장병 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하고 나서는 뭐 거의 뭐 단골 술안주거리겠죠. 내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그죠? 앉아서 밥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그 술자리에서 이게 썰로 풀기 좋은 경험이긴 합니다만 앉아 있는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오 김상병을 한번 좀 생각해 놓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음,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보시면 이제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스포츠에는 이제 라이벌전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더비라고 부르죠.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내용도 에버튼과 리버풀이라는 두 팀의 더비 경기입니다. 라이벌전이죠. 근데 가운데 한가운데 보면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리버풀 팬이 한 명이네요. 저도 리버풀 팬인데, 리버풀 팬이 한 명이에요. 저분은 적진 한가운데에 놓여서 굉장히, 그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점수도 리버풀이라는 저 빨간색 팀이 2대 0으로 이기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저 친구는 골을 넣을 때마다 되게 소심하게 막 좋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놓고 막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서 봤던 우리 김상병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리버풀 팬 둘 다 어떤 위급한 상황 혹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취업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소서랑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소서와 면접을 이제 제출하고 나면 채용 담당자 혹은 면접관들이 나의 적인 것만 같은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압박 면접을 한다, 질문을 한다, 막 계속 파고들어서 그죠? 나의 흑역사를 들춰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뽑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면서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자소서랑 면접을 하기 전 단계 이제 빌드업입니다. 미래를 이제 내다보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음, 보통은 이제 미래를 생각하라고 하면 다들 즐거운 미래를 많이 생각을 하죠.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고 그 생각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더 깊이 해보면서 현재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현재를 들여다보면 현재 이제 여기 와주신 분들은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충실한 분들이겠지만 또 들여다보면 그저 조금 노력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서 좀 아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를 한번 뒤돌아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본인의 흑역사가 떠오를 수 있겠죠. 이불킥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그때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려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현재를 들여다보고 과거를 뒤돌아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 그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아름다운 얘기 같지만 우리 자소서에 국한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소서에 이제 보통 뭐 항목들이 다양한데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불리우는 네 가지가 있어요.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 생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언급했던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성장 과정은 어땠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이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혹은 이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익힐 수 있었던, 배울 수 있었던 역량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 채용 담당자들이라든지 기업체에서는 여러분을 뽑아서 일을 시켜서 월급을 주는 곳이죠. 그래서 자선사업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뽑아가지고 잘 업무에 숙달을 시켜가지고 회사도 도움을 받고 여러분도 월급을 벌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로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싶어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으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는 거죠. 뭐 특이사항으로 한번 얘기 드리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포스코랑 포스코 퓨처엠 그 취업을 했었는데 생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등학교 출결 상황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관련돼 있는 특강을 딱 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세네 명이 와요. 강사님, 제가 결석이 8번인데 괜찮나요? 결석이 4번인데 어떨까요? 막 이런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왜 물어보냐, 그러니까 출석사항을 왜 제출해야 되나요?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기업은 여러분들의 그저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밖에 없으니 그런 출결 상황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를 묻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잘 들여다보고 자소서를 쓰기 전 단계로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가 겪었던 경험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많은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소서 쓸 게 없어요.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사실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20대 중후반, 초중후반의 청년분들이 겪을 수 있는 특이한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죠. 근데 그 한정된 경험을 누구는 잘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그 경험이 굉장히, 작다, 하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내는 연습이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뭐 지금 보시는 거는 저의 인생 그래프입니다. 예.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죠. 즐거울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시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긍정적인 굿 쪽에 너무 많으면 내 인생에 조금 굴곡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너무 배드 쪽에 안 좋은 쪽에 많다면 그래도 내 인생에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한번 돌이켜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런 인생 그래프를 한번 시험 삼아 한번 그 첫 번째 단계를 해보시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것은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쏟아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쏟아내는 거죠. 제가 지금 적은 것들은 그냥 임의로 취미, 잘하는 것, 뭐 이런 거 적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 화면에 있는 것들은 한 단계만 내려온 거죠. 예를 들어서 음, 나의 취미, 사회인 야구 투수다. 저게 한 개 나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기서 한 개, 두 개가 더 빠져나오고, 또 그 빠져나온 것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세 단계 정도 내려가게 되면, 그 내용들을 연결하기만 해도 500자 정도의 자소서는 뚝딱 써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렇게 쏟아내는 과정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분들은 저게 힘들어요. 뭔가 더 적으려고 하면 뭘 적어야 될지, 그죠? 볼펜을 들고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소에 자소서 항목을 바로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적은 것처럼 취미라든지 내가 잘하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버킷리스트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가지고 막 이 마인드맵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라는 거죠. 그 쏟아낸 뒤에는 어떤 걸 하느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자기소개서의 항목들 있잖아요. 그 항목들을 이제 적어놓고 마인드맵을 뽑아내는 겁니다. 성장 과정 적어놓고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는지, 대학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아니면 군대라든지 아니면 전 직장이라든지 그런 특이한 어떤 소속된 곳이 있다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점점 가지치기 하듯이 점점 내려놓는 겁니다. 성격의 장단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성격의 장단점 써놓고 장점, 단점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뭐 꼼꼼하다. 뭐 그다음에 나는 신뢰감이 있다. 아니면 책임감이 강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장점을 끄집어내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믿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사례 같은 것을 뽑아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기소개서용 마인드맵은 제가 그 후반부에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작성법에 맞춰서 마인드맵을 좀 더 뽑아내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거 보기만 해도 아이고 저 어떻게 쓰지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수업을 다 듣고 나면 그 부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오신 분들 중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사기업은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 4대 항목으로 해놓으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NCS 기반으로 한, 그죠? NCS 직업 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한 사고, 그리고 NCS 기반 자소서, NCS 기반 면접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NCS 직업 기초 능력에 있는 하위 영역들을 적어놓고 그 영역들에 해당하는 어떤 그 사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일 왼쪽에 볼까요? 자원 관리가 있습니다. 자원 관리. 그러면 내가 자원을 관리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라든지 자원을 잘 관리해서 어떤 그 조직의 업무를 잘 수행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면 되는 거고 이 마인드맵이 또 좋은 이유는 단순히 자기소개서 항목 세 가지, 네 가지에 대한 대응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쏟아내놓은 내용은 면접 장소에 가서도 얼마든지 저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죠? 저런 부분들을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는 뭐 수학 분석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 분석은 제가 한 가지만 꼭 얘기 드리면, 우리가 보통 SWOT라고 해가지고, 나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A라는 것에 대해서 수학 분석해 보세요라고 하면, SWOT를 각각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 되게 1차원적인 분석밖에 되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회 요소가 있는 상황 속에서의 저의 강점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SO 전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SO 전략이라든지 ST 전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를 접목해서 그 속에서 약간 복합적인 그죠? 분석 결과물을 내놓는 게 여러분들이 좀 누가 들어도 좀 고민했네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수학 분석에서 꼭 얘기해 주고 싶은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S와 W 같은 경우, 강점과 약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내부적인 겁니다. A라는 지원자가 있으면 나의 내부적인 상황은 S와 W에 넣으시면 돼요. 나의 외부적인 상황,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학과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군에 대한 얘기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은 OT, 외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하실 때 내부와 외부를 좀 혼돈하면 안 되겠다.
그죠? 혼돈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분석을 철저히 해놓으시면 면접장에 가서도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 드리는 게 우리가 보통 그 면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서 누군가 보고 자 얘기해 보세요 하면 부끄러움을 타거나 그죠? 잘 못하시는 분들 발표를 잘 못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것, 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라든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30초만 얘기해 보실래요? 하면, 그래도 그 정도는 충분히 술술술술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앞에서, 혹은, 앞에 무대 같은 곳에서 떨린다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그죠? 자신이 없기 때문이잖아. 잘 알지 못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 분석을 잘 해놓고 앞서서 얘기했던 마인드맵을 잘 해놓고 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돌아본 상태라면 질문을 받더라도 좀 적게 떨리는 경우들이 적게 떨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적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서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채용 담당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 평소에 생각이 깊은 사람을 뽑고 싶다고 합니다. 그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자소서 글을 쓰는 그 순간, 면접에서 말을 하는 그 순간이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놓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소서 면접에서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채용 트렌드 자체가, 그죠?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게, 자소서 글도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글을 써야 되는지를 얘기 드리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을 뽑으면 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트 피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뽑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라이트 피플의 적합성 인재의 시대로 옵니다. 한마디로 별표 같은 직무가 있으면 별표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왜냐면 그 생각해보세요. 별표 같은 직무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크다고 해서 뽑아놨더니만 그 안에서 못 버티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원을 새로, 직원을 새로 뽑았다가 그 사람이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굉장한 로스가 있거든요. 손해가 막심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더라도 똑같은 모양의 인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직무 적합성. 그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기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 드리는 거는 하이퍼포머입니다. 하이퍼포머. 고성과자입니다. 여러분은 회사를 가시면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과. 그렇기 때문에 고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 특히 대학생분들의 자소서를 이제 받아보게 되면 많은 자소서 내용들이 나 착한 사람이에요. 나 좋은 청년이에요. 나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심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와 같은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 이공계 계통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일을 잘하는 모습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소서가 너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정도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실험이라든지 실습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껏 드러내셔도 됩니다. 채용하는 회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인사팀 담당자는 그 내용을 뭐 전공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회사를 다닌 어떤 뭐랄까요 통밥이랄까요 회사를 다닌 어떤 경력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만큼의 이해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사람이 자소서를 쓸 때는 조금은 일 잘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자소서를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 쓸 때 있잖아요. 지원 동기. 근데 그런 거 쓰실 때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우리 회사를 왜 선택하는가? 내가 목표로 하는 기업이 관역 설정이 올바른가도 한번 지원 동기 쓰시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도저히 내가 이 회사를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회사라면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회사만이 가진 장점, 이 회사에서 내가 펼칠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떠올려 가면서 쓰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왼쪽에 있는 저 다양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이 연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엄청 박봉인 어떤 일들, 그죠?
보람은 있지만 박봉인 일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회사 들어가가지고 계속 입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죠? 그 퇴사할 생각밖에 안 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월급 작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요. 그죠? 아니면 나는 워라밸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업무 강도가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삼성이나 SK나 뭐 이런 데 간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맞겠죠. 그러면 또 일이 많다고 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그게 지원 동기로 잘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력서 작성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이력서 작성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력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사항을, 정보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신 학교를 적는데 대학교만 적는 난이 있으면 대학교만 적으시면 돼요. 근데 어떤 회사가 초등학교부터 다 쓰라고 했다. 다 쓰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출결 사항을 제출하는 직군도 있다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필요하니까 뽑는 거니까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자소서, 그러니까 이력서 사항을 받을 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서버에 접속해서 입력하는 방식을 제일 많이 쓰겠죠. 근데 약간 규모가 작은 회사라든지, 뭐 규모가 작지만 알짜배기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자사 양식을 뭐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성하라는 경우도 있고, 다운로드 받아봤더니 뭐 이력서가 별 내용이 없고, 그죠? 자소서도 항목이 나눠져 있지 않고 A4 용지 뭐 2장 이내로 써주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라도 전체적인 작성법에 대한 이해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력서는 이제 옛날에 쓰던 이력서, 옛날에. 그죠? 저희 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그런 분들이 이제 문구점에 가면 한 500원에 한 20장 정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뭐 생산 직군 같은 데 가면 가끔 들고 오시는 나이 있는 분들이, 그죠?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국한문 혼용체로 딱 써가지고 예쁘게 써서 오십니다. 우리가 쓰는 이력서는 이제 이런 이력서가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접속해서 쓰더라도 출력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양식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력서를 쓰는 게 기본이고, 지금 보시는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떤 느낌입니까? 굉장히 그죠? 글이 많습니다. 글이. 그죠? 너무 많은 글을 담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욕심이 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뭐 어떤 특정 직군당, 예를 들어서 한 명밖에 안 뽑는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할 게 많다. 근데 자소서 항목이 별로 없다. 이력서에서부터 승부를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글이 많다면 여러분들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이력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혹시나 뭐, 아니면 우리 뭐, 디자인 관련 쪽에 일을 하신다든지, 우리,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 우린 지금 건설 시스템이니까 조금 덜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PPT 형식으로 예쁘게 만드는 자소서도, 이력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지금 보시는, 그죠? 서버에, 입력하는 방식의, 그죠? 이력서를 제일 많이 봅니다. 사실 이게 서버에 입력하는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항목대로 써놓으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서버가 마감되는 시간이 보통 이제 공지가 되죠. 뭐 오후 6시, 오후 4시. 제발 그 시간 다 돼서 접속하지 마세요. 그 시간 다 되면 아무리 좋은 회사도 서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버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입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력서는 곧 여러분들 얼굴입니다. 뭐 사진이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의 첫 대면을, 그죠? 이력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력서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내는 이력서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왜냐하면 문서 작성 능력도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사무행정직을 할 건데, 그죠? 아니면 어떤 페이퍼워크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업무인데 보내온 이력서를 보니까 뭐 어떤 것은 왼쪽 정렬, 오는 거 오른쪽 정렬, 어떤 거는 볼드체가 들어가 있고 뭐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죠? 아, 이건 서류 작성이 좀 안 될 것 같아. 기본적인 업무 이해도가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제 광고하는, 그죠?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채용 과정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제일 잘났고 뛰어나다는 것을 예의 바르게 표현하면 됩니다라고 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하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잘난 사람, 여기서 잘난다는 말은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일을 잘할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잘 드러내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광고가 된다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그 이력서와 오른쪽에 있는 이력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력서에는 없는, 오른쪽에는 있는데 왼쪽에는 없는 것들이 사진이라든지 학력사항들 있죠. 보통 저런 것들이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인데 왼쪽에 있는 표준 이력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기를 권고하는 표준 이력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시게 된다면 해당하는 이력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라도 정보를 더 알아서 이 사람이 퇴사할 가능성을 줄이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좀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쓰게 만들죠. 사진도 넣게 하고 학력상도 넣게 하고 뭐 요즘에 저렇게 가족사항은 좀 빼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정보를 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게 되면 먼저 학력사항은 가장 최근에 졸업한 학교부터 작성할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이력서에는 땡땡 고등학교, 주 대학교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입학 졸업 날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자격증 사항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날짜 같은 거라든지 어떤 발급 기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미리 엑셀 같은 데다가 한번 싹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자소서를 자주 써야 되는 시즌이 오면 그거 찾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정리 다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도 이제 경력사항과 주요 활동입니다. 경력사항과 주요 활동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받고 일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죠? 경력사항은 우리가 돈을 받고 일을 한 것들을 써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편의점 알바라든지, 뭐, 이런 PC방 알바라든지, 우리가 흔히 대학생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아르바이트 일들이 그런 돈은 받지만 그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남기기가 힘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공기업 취업 같은 경우에는 경력사항을 낼 때 뭐 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든지 고용보험 자격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했구나 아니면 그 근무한 이력에 대해서 기관장의 날인을 받아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편의점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딱 구분할 때는 내가 돈을 받고 일했음을 증빙할 수 있으면 경력사항 그렇지 못하면 주요 활동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기업은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이 너무 깐깐하지 않다면, 그죠? 경력사항에 쓰셔도 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 장소에서 일했던 경험에 대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말로써 꺼내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갑자기 그죠? 건강자격 득실 확인서를 가져오세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하면 돈을 벌었던 일을 했다고 하면 경력으로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실 때 이제 사회인의 언어로 작성하라고 하는 게 중간에 보시면 이제 업무 내용 같은 게 있어요. 경력사항에. 그 업무 내용에 주간 알바, 야간 알바, 그죠? 편의점.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뭐 매장 관리, 재고 관리, 재고 입출고 관리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업무상 할 법한 단어들, 언어들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채용 담당자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직장인, 사회인이 될 준비가 됐구나라고 생각해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주요 활동이 살경 먼저 동아리 활동, 사회단체, 봉사활동, 뭐 학교에서 하는 어떤 특별한 활동, 그죠?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치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격사항인데, 기본적으로는 최근 자격을 먼저 쓰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가장 관련된 중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그 자격증부터 쓰시는 게 맞아요. 그 자격증이 혹시나 아래쪽에 쓰여가지고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쪽을 써주시면 되겠고, 운전면허 같은 거 써야 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면허 꼭 쓰세요. 운전면허를 쓰셔야 됩니다. 운전면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학이나 컴퓨터 사용 능력은 보통은 자격증으로 많이 대체하죠. 어학, 뭐, 토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토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하고, PC 사용 능력도 커말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상중하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 정도에 대해서, 그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기본 함수 활용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아, 그 정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사항이라든지 취미특기라든지 써주시면 되는데, 가족사항은 뭐 요즘에 잘 안 쓰니까 빼고,
취미 특기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취미 특기를 쓰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독서, 음악 감상, 운동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어떤 것도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나도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면접장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트로 질문 같은 걸로 받을 수 있잖아요. 뭘 하시네요? 이런 취미가 있으시네요? 이런 것들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좀 면접관을 이렇게 피싱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단어들을 써주시면 좀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력서 유의사항은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하고 지원 분야를 잘 연결하셔가지고 보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다 읽었을 때, 아, 이거 우리 회사의 A라는 직무에 지원한 사람의 자소서구나, 이력서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오탈자랑 그 다음에 정렬 상태, 글꼴 이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이제 자기소개서 자체가 프로세스, 채용 프로세스 상의 당락을 좌우하는 한 단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단계를 넘어서서 면접 장소에서도 면접 자료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일반적인 이제 그 분류를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장 과정, 학창 생활,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보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강사님, 제가 봤었던 회사들의 자소서는 저런 항목들이 아니었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삼성입니다. 삼성은 보통 자소서 전에 취미 특기랑 존경하는 인물이랑 존경하는 이유를 쓰도록 보통 해요. 자,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뭐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뭔가요? 성장 과정이죠. 성장 과정. 근데 이제 저렇게 좀 더 길게 써놓는 이유는 채용 담당자들이 길게 쓰는 이유는 성장 과정 쓰라고 하니까 너무 시시콜콜한 인생 역정 드라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나열하듯이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저런 식으로 좀 포커스를 좁혀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삼성은 항상 사회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보통 사회 이슈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온다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범용적 이슈가 있습니다. 범용적 이슈. 사회생활 누구나가 겪게 되는 우리 코로나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산업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산업군. 예를 들어서 건설 시스템이면 건설 시스템, 건설 그 산업과 연관된 이슈들이 좀 있겠죠. 세 번째는 그 회사와 관계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눠 놓고 평소에 기업 분석을 한다든지 취업 준비를 하실 때는 각각의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놓고 가주시면 돼요. 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원 직무 관련 경험 중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뭐 저런 식으로 질문이 나온다. 저런 경험 언제 쌓겠습니까? 그죠? 대학 생활에서 쌓겠죠. 학창 생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자소서 항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항목들이라는 거죠. 자,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이죠. 개인의 특장점,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관심 분야 및 희망 직무 중심으로 개인의 목표와 비전 등을 얘기해달라. 입사와 보부 같은 거겠죠.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경험 같은 거 언제 쌓겠습니까? 학창 생활이라든지,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 들을 때, 전공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쌓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 쓰는 거니까 학창 생활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LG도 전부 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그 기본 항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SK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자소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이런 항목들이 길게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자소서는 되게 그 분해를 해야 됩니다. 파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포인트대로 내가 득점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소서 쓸 때 1번 항목의 사례를 들 때 교수님이 시켰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언급하게 되면 점수를 잘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 자발적으로라는 부분은.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도전하고 싶어서 선정한 질문이 사례가 돼야 된다는. 두 번째가 최고 수준의 목표입니다. A라는 사례가 정말 드라마틱하고 재밌긴 한데
그 사례가 SK 하이닉스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그 취업 준비생들을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 누구나, 이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다라고 하면 고득점을 받기 힘들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목표를 세우고, 목표 세우는 과정이 조금은 자세하게 드러나면 좋겠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입니다. 한 번에 단판 승부로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조금은 시간적인 그 기간을 두고 내가 꾸준히 노력을 했던 사례를 들어주시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겠네요.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분해하는 거죠. 그죠? 4번도 한번 잠깐 볼까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저런 부분. 그러면 내가 꺼내놓는 사례 자체가 혼자 하기 어려운 사례여야 돼요.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사례를 들어주면 또 점수를 받기 쉽지 않다는 거죠. 다양한 자원 활용입니다. 인적, 물적, 예산, 시간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내용을 써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돼요. 왜?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 팀워크를 발휘하여. 그래서 팀워크가 발휘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돼 있습니까?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내 개인의 어떤 명예나 영달이 아니라 공동의 어떤 그 최종적인 타겟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 항목을 반다고 해서 항목을 먼저 이렇게 보자마자 써내려 가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미련한 행동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써내려 가면 아니면 다른 것에 써놓았던 것을 비슷한 내용이라고 해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주어진 질문에 맞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맞춤형 답변이 되지 못해서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일 아쉬운 경우가 이런 거죠. 글은 잘 썼는데 자소서 점수를 못 주는 경우입니다. 이해가시죠? 글은 참 좋은데 주어진 항목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못 주는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서서 자소서 4대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우리 검도에서 기본기를 잘 해놓으면 얼마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저 자소서 4대 항목부터 깔끔하게 써놓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했던 이런 마인드맵들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4대 항목에 대해서 작성법을 한번 얘기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쓰실 때 뭐 이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뭐 이런 얘기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속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 그런 사건을 통해서 A라는 지원자가 가지게 된 인생관, 가치관, 직업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읽었을 때, 아, 이 지원자님은 이러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이군요.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소서를 읽어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호구조사식의 자기소개 하는 거 아니고요. 500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정도 사안을 들어주시면 되겠고, 1000자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가지를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례도 중요하겠지만, 사례 너머의 사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죠? 그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일을 겪은 후에 바뀐 내 생각, 내가 좀 더 가지게 된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어두운 이야기는 좀 자제라고 얘기 드리는 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마이너스 같은 이야기에서 플러스 같은 이야기를 하면 되게 극적이고 반전의 효과가 되면서 그죠? 되게 잘 읽힐 것 같은데 물론 뭐 사람인 이상 채용 담당자도 그런 글들이 뭐 더 재밌게는 하겠죠. 그런데 채용 담당자가 여러분들 자소서 읽을 때 엄청 뭐랄까요? 요즘 말로는 뭐 그 MBTI적으로 얘기하면 T, 극 T로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은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파적인 이야기들을 쓰시는 것들은 그죠? 조금 자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소서를 다 쓰고 나면 그 자소서 글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나 회사하고 어떤 점에 연관성이 있는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닌지 또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여러 가지 써놓고 보시는 거죠. 써놓고 나면 이 에피소드가 이 회사랑 연결했을 때 나쁘지 않겠다. 그죠?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A라는 어떤 에피소드를 잡고 쭉 써내려가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적어놓고 고르신 뒤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성장 배경이 본인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 좋네요. 어려움을 극복한 점. 강사님 아까 어두운 얘기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자소서를 읽으면, 그죠?
읽는 사람도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간단하게 팩트 중심으로 딱 써주시고 그걸 어떻게 내가 계획적으로 극복해 내가 나갔다는 것들을 적으라는 얘기죠. 그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배경 없는 캐릭터라든지 그리고 모든 항목마다 포부로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승전 포부로 끝내는 것도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포부는 입사와 포부에 쓰시면 돼요. 그죠? 두 번째, 학창생활입니다. 학창생활은 직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스테이지예요. 다른 거 쓰시는 그 칸이 아니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즐겁고 막 이런 얘기 쓰는 분들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 쌓을 수 있었던 직무 관련돼 있는 역량 그리고 그 역량에 대한 사례를 들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해당 역량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역량을 개발해 나가면서 내가 깨닫게 된 점이라든지 혹은 그 역량을 기반으로 했던 사회적 활동 이제 물론 사회적 활동이 학교 밖을 벗어난 외부적 활동이면 사실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고루키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이라면 그런 경험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나 잘해요 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차별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이란 건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하드 스킬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컴퓨터 능력, 영어 능력 이런 것처럼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능력이 하드 스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프트 스킬은 뭐 도전, 열정, 창의, 혁신, 협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소프트 스킬을 너무 강조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에 대한 적절한 밸런스 조절을 꼭 해주시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격사항이 있다라면 자격증을 얘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전공 역량을 향상시켜 오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떻게 좀 더 개선되었는지, 를 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창 생활은 여러분들의 전공이라든지 직무하고 계속적인 연결고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이 없다면 학창 생활에서 있었던 경험들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연결하셔야 돼요. 그죠?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읽어봅니다. 직무 밀착도가 미흡하거나 회사하고 동떨어진 내용을 얘기하면 당연히 별로겠죠. 왜냐하면 우리 학창 생활은 직무에 대한 능력을 어필하는 그 스테이지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제일 쓰기가 그나마 쉽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성격의 장단점부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작성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은 장점 쓰시고요. 장점에 대한 사례와 근거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채용 담당자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사례를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단점을 얘기하시고요. 단점을 얘기하시고 나서 단점은 굳이 사례를 크게 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점 사례를 들면 단점이 더 부각되는 효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현재의 노력에 대해서 써주시면 좋아요. 자, 어떤 걸 예를 들어볼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저는 약속을 가끔 이제 그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보완 노력은 어떤 걸 쓸까요? 뭐 핸드폰 어플에다가 아니면 캘린더 기능에다가 알람 기능을 많이 작성한다. 그리고 뭐 크로스 체크를 두 가지를 동시에 쓰면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점 이후에는 보완하고 있는 현재의 노력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의 근거, 그죠. 사례 중심을 쓰라고 했고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해서 쓴 건데, 단점 중에 너무나도 입사 불가 항목인 것들은 쓰지 않도록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술을 마시고 나면, 친구들과 좀 다투곤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분도 가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제일 크게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들이 회식 장소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8시간을 내 옆에서 부대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함께 일하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점 쓰라고 하면 많이 쓰는 게 장점 같은 단점이죠. 저는 지나치게 꼼꼼한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저의 단점 덕분에 프로젝트의 뭐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건 단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장점 같은 단점 혹은 이미 해결된 단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실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그것을 어떻게 커버하고 있는지를 쓰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그리고 장점을 쓰라고 했다고 해서 장점을 한 너댓 개 주르륵 쓰시는 분들인데 장점은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그죠?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써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너무 많은 장점, 나열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원 동료 입사 포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챕터거든요. 앞에 성장 과정부터 세 가지 챕터는 여러분들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네 번째 챕터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현재 치열한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되게 높은 좀그 중요도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하고 있는데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하시고요. 그 회사의 최근 뉴스, 회사 규모가 좀 있다면 말이죠. 이슈, 그다음에 지원 회사의 워딩이라고 하면 이제 기사를 보면 신문 기사를 보면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회사 관계자가 해놓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직원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자의 스탠스를 조금은 이해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그 관계자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평소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이라든지 이유를 잘 고민하시고요. 해당하는 회사가 그 기준에 어떻게 합치하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그런 기준에 어울리는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지원 동기 같은 거 쓸 때나 아니면 아예 요즘에는 항목 자체를 아예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ESG 경영에 대해서. 그죠?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 그죠? 환경, 사회, 지배 구조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항목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 부분도 따로 공부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입사와 포부를 얘기하실 때 자기의 개인적인 포부를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나의 달성 목표가 결국은 당신네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됩니다가 들어가야지만 채용 담당을 읽었을 때 이 친구를 뽑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런 부분 고민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꼭 드립니다. 직장인 A씨를 데리고 와서 할 법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거, 뭐, 그, 동료 사원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배들에게서 많은 기술을 전수받아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격증을 계속해서 따고 이런 얘기를 그냥 쓰면 그 얘기는 지나가는 직장인 A를 잡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이 회사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 담당자인 A씨를 데리고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올 법한 대답. 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훨씬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춤형으로 대답을 준비해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써놓은 자소서 같은 게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하셔가지고 아, 내가 이 내용은 너무나도 그 범용적으로 그죠? 어느 회사에나 쓸 법한 얘기를 썼네라고 한다면 지금 고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원동의 입사 포부는 이제 나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나를 이렇게 잘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잘 키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자소서 항목 중에는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늘어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라고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얘기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의 얘기가, 지원자 A씨의 얘기가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자소서를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상 여기서 한번 끊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죠?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3시 3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10분 휴식 갖겠습니다. 학생, 예, 좀 쉬고 있어도 됩니다. 10분 휴식하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준수 학생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자, 다시 이어가 볼까요? 우리 그 질문 온 거 중에 직무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도우게 된다고 질문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무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좀 범위가 넓어요. 뭐냐면 제일 좁은 의미로 보면 딱 내가 지원하는 그 직무와 관련 있는 정말 그 직무 자체를 한번 해본 것. 그죠? 그게 제일 큰 그 연관성이 가장 높은 그 직무 경험이겠죠. 보통 이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인턴 경험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원하는 그 회사의 A라는 부서의 직무를 잠깐 어깨 너머라도 봤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무 경험들이 있다면, 다이렉트로 쓸 수 있는 직무 경험이 있다면 그대로 쓰셔도 돼요. 아까 전에 했었던 뭐 예를 들어 그 자소서 항목 같은 게 지원하신 직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이며 그것을 뭐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라고 한다면 그 내용 그대로 쓰는 거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땡땡땡땡 직무에는 이러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었고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걸 느꼈고 그죠?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더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완전히 다이렉트로 딱 되는 직무가 경험이 아니라도 그죠? 사회적인 경험 속에서 그죠? 그래서 내가 꼭 지원한 회사나 지원한 직무 아니더라도 인턴을 한다든지 혹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다양한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 있죠? 그것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그죠? 재고 입출고 관리를 한다. 선입 선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게 내가 뭐 생산 관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직무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의 유사점을 뽑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볼까요? 자소서 얘기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인사팀을 지원했던 사람이잖아요. 음. 인사 관련 지원을 증문했는데 저는 제 전공이 법학이라서 다른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든지 외부의 어떤 다른 활동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자소서 쓰는 시기에. 그래서 그때는 어 인사팀이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특정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최고의 효과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 활동할 때 제가 동아리 어떤 걸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 농구 131 지역방어 전술에 대해서 자소서에 쓰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경험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직무 경험으로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써주시면 괜찮습니다. 그죠? 이렇게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또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또 얘기하시면 돼요. 자, 요 뒷부분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넘어갈 건데, 요 부분. 자, 저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ESG 같은 경우도 여러분 꼭 그 ESG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ESG에 대해서는 질문을 뭐 자소서 항목에 꼭 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그 요구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SDGs라든지 뭐 CSR이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기본 개념들은 다 이해하셔야 되겠고, 뭐 면접에서도 그죠? 많은 채용 담당자들이 ESG를 물어보겠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짧게 하고 넘어가면 E는 우리가 친환경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소서 항목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본인만의 ESG 활동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공계 그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산업 분야라든지 전공 분야에서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놓고 가셔야 돼요. 우리 보통 경영지원 파트라든지 인문사회계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친환경 얘기도 많이 꺼내는데 우리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서의 친환경 얘기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S는 과거에는 이제 뭐 지역사회와 어떤 소통, 이런 거에 많이 집중했어요. 그 다음에 뭐 연말 되면 이제 양로원에 뭐 라면 갖다 주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S는 우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그죠? 우리를 도와주는 협력사나 공급망에 대한 관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노동 기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G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부패, 청렴,
담합행위 금지, 이사회의 독립성 보장, 기업의 투명성, 리스크 관리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ESG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요거는 좀 얘기 드릴까요? 챗GPT로 이제 자소서 쓰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데, 그죠? 챗GPT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죠. 사실 그걸 그대로 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65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는 보통 65점 정도 주거든요. 생각에. 왜냐하면 이제 그 잘못 끌고 오는 내용들도 좀 가끔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그중에서 리튼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화면이 리튼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자소서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회사 이름, 직군, 관련 경험, 문항 쓰면 이렇게 써줘요, 이미. 근데 보세요. 농구와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인사 전문가. 삼성전자 인사팀에 지원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누르면 또 나옵니다. 다양한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HR 전문가. 괜찮네요. 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한번 고민하고 견주어 보는 개념으로 쓰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요 정도로 생각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면접 얘기를 이제 할 건데, 면접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리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한 회사나 이런 직군과 자소서 항목을 넣어 놓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범용 예상 질문,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직군 관련, 직무 관련 예상 질문, 자소서 기반 질문,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컨설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도 챗GPT를 이용해서 예상 질문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챗GPT를 좀 써보신 분들은 화면에다 대고 뭐 품질 직무에서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얻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뭘까 티키타카를 좀 해나가면서 좀 그 면접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상 질문을 뽑아내는 거니까요. 자, 요렇게 자소서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요. 면접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면접. 자, 면접인데요. 우리가 면접은 이제 보통 채용 과정에서의 보통 본선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본선. 그 자소서가 예선이라고 하면, 지역 예선이라고 하면, 면접이 이제 본선인데, 우리가 서류를 심사하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G사트라든지 SKCT라든지 PAT 같은 필기 시험을 치기도 하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든지 전공 시험을 치죠. 그런 필기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면접에 들어갑니다. 그런 면접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는데, 이 면접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죠. 잠시만요. 공유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공유를 다시 해드릴게요. 됐죠? 자, 그래서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그죠? 우리 지원자님들의 인성 파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 그걸 보통 지식 수준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지식 수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입사원,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한 듯 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엿보이는가 또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중고루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고루키 같은 경우는 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부분은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그죠? 중고루키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채용 담당자도 있는 반면에 이미 현업에서 한 번쯤 뛰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를 성장시킬 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경쟁자가 중고 루키다 아니다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성과 지식 수준을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성실함이라든지 조직 적합성이라든지 직업 의식을 잘 갖고 있는지, 그죠? 인간관계를 원만할지, 내 자리에서 함께 일해도 문제가 없을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우리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이 당연한 얘기에 정답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현력이 결여된 모습이라든지,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안 좋고요. 당연히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진지한 자세, 시선.
아이 컨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이 컨택.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나이대가 있는, 자기보다 나이대가 많은 이제 면접관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 미간을 봐라, 뭐 여기 인중을 봐라, 코를 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결국은 눈을 봐야 됩니다. 눈을 보시고 내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를 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말을 끝부분을 약간 뭉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말 끝을 뭉개지 마시고 정확하게 끝맺음 해주시고,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말 끝에 서술어의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그죠? 서술어를 조금 더 강하게 발음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정리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요점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뭐랄까 이렇게 중언부언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자소서 할 때 먼저 마인드맵을 많이 해가지고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놓았습니다라는 느낌이 들면 좋다는 거죠. 정리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얘기하시고, 면접관들은 그날 하루 종일 면접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두 가지식으로 먼저 어떤 얘기인지를 잘 얘기해 주셔야지만 흥미를 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답은 두 가지식으로 해주시기 필요가 있고요. 뭐 당연합니다만 가장 뽑고 싶은 지원자, 예, 그렇습니다. 뭐 직무 영향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예의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서는 찬반이 갈라져 버려요. 그렇죠? 예의가 갖춰지면 일단 그 절반은 우리가 흔히 먹고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 규모 따라서 면접장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도 있고 면접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뭐 좀 크기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죠? 뭐 회의실에서 바로 면접을 단독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공채가 사라진 시대가 왔잖아요. 공채가 없고 수시 채용이나 상시 채용이 많은 시절에는 그때그때 소수의 인원만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러서 사무실 같은 데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 하나의 이제 팁을 드리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인사를 하고 의자로 가는 동안 인사하고 바로 이동하고 의자에 가서도 바로 푹 앉아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행동을 예의 있게 발휘할 때는 하나의 행동이 끝난 뒤에 다음 행동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뭐 화면상에 보여드리기 좀 힘들 수 있지만, 똑똑하고 들어가면 먼저 이렇게 가볍게 목례를 하잖아요. 목례를 하게 되면 목례를 하고 다 들어 올린 뒤에 이동을 시작해 주세요. 이해가시죠? 많은 학생들이 이 상태에서 바로 이동하면서 고개를 들거든요. 그럼 되게 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목례를 하고 완전히 몸을 다 세운 다음에 이동을 한다. 의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냥 앉으세요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 순서들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도 먼저 한번 얘기 드릴까요? 인사도 의자 앞에 서가지고 먼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이 전부 다 밑으로 쏟아져요. 밑으로. 특히 요즘에 코로나처럼 마스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밑으로 말이 쏟아지면 전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면접관이 뭐 앞 사람 점수 매기고 있고 다음 사람 여러분들의 자소서 읽어보고 있고 막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 와중에 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때서야 고개를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딱 들었는데 여러분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있으면 뭐부터 보입니까? 정수리부터 보여요. 얼굴이 먼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외친 뒤에 얼굴을 보게 만들고 그 뒤에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요렇게, 그죠? 해주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가장 뽑고 싶은 지원자는 예의 바른, 바른 생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다른 경험이 되게 많은 사람,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자기 분석, 자기와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하라고 거듭 강조했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 100점 100승을 시켜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약간 이상하죠. 그죠? 하지만 불태입니다. 위태롭지는 않게 만들어드리는 거죠. 어떻게? 자기 분석이 잘 돼 있고, 직무 분석이 잘 돼 있고, 기업 분석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말주변이 없거나 조금 떨리거나 조금은
허둥지둥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 장소에서 자신감은 뭐 타고난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준비를 탄탄히 해왔느냐에 따라서 떨리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옷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로 잘 입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즘엔 또 스스로를 잘 꾸미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나 얘기 드리면 양말 같은 거 여러분 혹시나 정장 입었을 때 발목 양말 같은 건 좀 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장을 입었을 때는 신사용 양말을 신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앉았을 때 그 바지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발목이 휑하니 보이면 그것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거든요. 굳이 싫어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과에 계신 분이 또 있으시네요. 여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입으시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얘기 드리면, 구두를 너무 굽이 높거나, 그죠? 뭐랄까, 끽끽 소리가 나는 구두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좋은 회사에 만약에 지원하시게 되면, 바닥이 이렇게 그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바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걷다가 거기에 이제 끓히는 소리가 나거나 혹은 그날 따라서 이제 발목이 접질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조금 편안하게 굽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 굽의 너비가 있는 그런 옷, 그 구두를 신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요즘에는 뭐 바지 정장도 많이 입고 하시니까 옷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밖에 그날 옷들은 다 체크를 당연히 하시겠고 하나 더 얘기 드리면 남학생들 기준으로 정장을 잘 안 입기 때문에 그 세탁소 같은 데 맡겨놨다가 이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실핀으로 이렇게 꽂아 놓은 거 있잖아요. 번호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거 안 떼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 뒷호주머니 있잖아요. 호주머니 같은 경우가 불룩하게 있거나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은 다 그날 들고 갔던 가방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죠? 핸드폰이 이렇게 호주머니에 불룩하게 올라와 있으면 그것도 좀 신경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답변을 하실 때 그 걸리적거린다는 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옷을 그죠 너무 화장 같은 걸 너무 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손톱에 있는 파츠라든지 네일 파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지 않은 것으로 그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옷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샤넬 그죠 그 명품으로 유명한 샤넬의 가브리엘 샤넬 디자이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잘못 입은 사람을 보면 옷에 주목하고 잘 입은 똑바로 그죠? 시기와 장소 등에 맞게 입으면 사람의 얘기에 주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장소에서 괜히 그날따라 나의 패션, 나의 머리 스타일, 나의 어떤 모습들에 신경 쓰실 바에는 기본적인 형태로 입고 가시고 면접 장소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면접 타입은 이제 1대1도 있고, 면접관이 많은 다대1이라든지, 면접차도 많이 들어가는 다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장소도 예를 들어서 뭐 면접 장소를 어떤 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호텔 같은 객실을 개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큰 회의실에서, 아니면 이렇게 강당 같은 데서 여러 명이 동시에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접 장소 따라서 나의 목소리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겠죠. 좁은 장소 이런 데서 엄청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면접관이 또 한 명이라면 그 사람한테 전하는 이야기가 되면 훨씬 더 목소리 톤도 좀 부드럽고 낮아지게 되겠죠. 시간대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하는 시간대 면접자랑 오후 면접자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죠? 아침에는 누구나 텐션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깨어나서 가지게 되는 텐션이라기보다는 그죠? 그래도 좀 잠도 덜 오고 이런 느낌인데 오후 한 두세 시가 되면 그게 굉장히 좀 텐션이 좀 유지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도 조금 더 밝고 그래서 좀 더 분위기를 좀 잡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공기업이냐, 좋아하는 인재상이라든지 타입이 다르겠죠.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기반으로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창의, 혁신, 도전, 아니면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버티는 능력,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속에 대한 질문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역을 옮겨서 그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해 놓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이게 원데이인지 하루 만에 다 보는 건지 아니면 1차, 2차 면접 어떤 건지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수를 잘 알려주진 않습니다만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채용 단계별로 배수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배수에 맞춰가지고 혹시나 면접이 겹치거나 했을 때 내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출지 이런 것도 한번 그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면접을 그 회사 생활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인성 면접 이제 여러 명 이제 면접관들이 앉아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흔히 볼 수 있는 면접 있잖아요. 그건 사실 회사 생활에서 많이 겪습니다. 뭐냐면 파트장님한테 결제 서류 들고 가가지고 저 파트장님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파트장님이 그래 도장 쾅 찍고 보내는 게 아니라 뭐 물어봅니다. 업무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저번 주에 했었던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고, 그죠? 그게 아니라도 시시콜콜한 얘기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애는 잘 크냐?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성적인 부분, 역량적인 부분을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분하게, 그죠? PT 면접이죠, PT 면접. PT 면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파트 내에서 특정 업무를 여러분이 어떤 꼭지를 딱 잡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파트원들한테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회의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설명을 하죠. 자, 이번 2023년 채용의 그 채용 준비 과정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막 설명을 하면 앉아 계신 임직원 그 우리 팀원들도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 얘기를 듣게 되니까 서로 간에 티키타카가 되겠죠. PT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앉아 계시는 분들이 보통 PT 면접은 다들 그 PT 면접을 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현업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죠?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그 조언도 해주시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팀원이라고 생각하면서 PT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성과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 다른 부서와 업무적으로 논의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때는 막무가내로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바와 상대편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등등을 잘 고민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창의성과 토론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의 축소판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준비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면접관과 내가 서로 짝을 이뤄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이 분명히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내가 혼자서 막 이 독불장군식으로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PT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앉아 있는 팀원들 혹은 채용 담당자와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면접 대기 중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면접 장소에 출발할 때부터 내 방문을 닫고 집에 가서 양말 벗을 때까지 면접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금은 긍정적 의미에서의 긴장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상태에서도, 대기실에서도 좀 긴장해 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입장하시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먼저 목례부터 하죠. 목례하고, 몸을 세우고 자리로 갑니다. 의자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험번호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끝내기도 합니다. 그죠? 보통은 앉으라고 할 때까지 서 있는 게 괜찮아요. 그냥 앉아버리면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싫어할 가능성이 있을 만한 행동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서 있으면 예, 앉으세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앉으세요 하면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 더 나의 인사성을 드러내고 앉으시면 됩니다. 면접 중에는 당연히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선은 항상 담당자를 쳐다보는데 담당자가 3명 이상 들어오는 복수 면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질문을 한 담당자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게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A 담당자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하면서 옆을 잠깐 쳐다보면서 대답 착착 잘 하다가 마지막에는 질문자한테 고개를 돌아오면 굉장히 고급 스킬이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면 그냥 담당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질문을 받을 때 1 더하기 1, 2 이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물어보고 현재를 물어보고 미래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하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생각이 좀 길어야 될 때는 어,
미안합니다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생각하고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답변할 때는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회사 규모가, 아니 회사의 배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괜찮은 회사들은 기다려줍니다. 혹시나 좋은 인재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들어준다는 거죠. 당연히 뭐 이렇게 너무 휴가 질문이라든지 월급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업무 강도가 너무 센가요? 뭐 이런 질문들은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할 때는 저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뭐 혼자 들어갔을 때는 꼭 마지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점수 다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원자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혼자 들어갔다면 적어도 한마디는 하세요. 그걸 준비해 가세요. 근데 5명 정도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면접자가. 그러면 한 명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특별하게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굳이 내가 엉망진창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냥 조용히 하시면 그냥 눈치껏 하시면 되고 내가 진짜 오늘 면접을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얘기 안 하고 가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오겠다. 그죠? 그 정도이시면 얘기를 하세요. 그죠? 혼자일 때는 꼭 얘기하고, 그죠? 그게 아닐 때는 가급적이면 분위기 봐서, 예, 분위기 따라간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질문들은 뭐 회사 문화, 뭐 특별한 분위기,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채용이 됐을 때 신입사원으로서 꼭 준비하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주의할 것은 직무에 대한 내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묻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채용 담당자 앞에 있는 분이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른들이 제일 민망한 게 뭡니까? 모르는 거 물어볼 때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인데 그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지 말아주세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특정한 질문을 하는 것도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앉아 계신 그 면접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내 교육 제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질문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역 전문가라는 게 있었다고요. 지역 전문가. 그러면 외국에 2년에서 3년 정도 보내줘요. MBA 과정도 밝게 해주고. 그러면 마치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해서, 그죠? 자기를 위해서만 다니는 회사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분위기를 잘 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업의 예민한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묻지 말아 주세요. 그죠? 요즘에 뭐 어떤 것들이 이슈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슈를 물어봤을 때는 괜찮습니다만 그게 아닐 때는 굳이 그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자, 이 사람은 이제 뭐, 일본에 있는 어떤 정치가인데, 뭐, 얘기로 제가 넣었는데, 볼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처럼이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처럼이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안 되죠. 그죠? A입니다. 왜냐하면 A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면접 장소에서 떨린 나머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죠?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건 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반성을 하는 기색이 보이자. 뭐 하여튼 말이 좀, 그죠?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을 제가 본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잘 대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A입니다. 왜냐하면 A입니다. 같은 화법들을 자주 쓰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들으면 면접관 표정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죠? 자, 유형별 면접 등을 잠깐 보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뭐냐면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입니다. 1분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는 그 누구도 스톱워치를 켜고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적당한 1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적당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말이 빠르고 화술이 좋은 사람의 1분은 굉장히 스펙타클할 것이고 말이 느리고 생각한 바를 좀 천천히 말하는 사람의 1분은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말하는 스타일을 잘 생각해 보시고 주변 사람한테 나의 1분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봐 줄래요? 라고 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지루해할 타이밍쯤 됐을 때를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마도 한 30초에서 40초에 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5초에서 10초 정도 더 하시면 됩니다. 왜 더 빨리 끊냐면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지루해져요. 근데 채용 담당자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무조건 뭐 1분을 꽉 채워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간결하게 특징적으로 나 얘기를 하시고 자기소개서가 내 1분 자기소개는 절대 아닙니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나라는 사람을 한번 탕 하고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항목이 이 1분 자기소개죠. 1분 자기소개서 항목인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얘기드리죠. 준비해 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지만 준비해 오지 않은 것처럼 해야 되는 게 1분 자기소개서. 1분 자기소개죠.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보면 제일 말이 빨라지는 순간이 1분 자기소개예요. 왜냐면 저거는 자기가 준비를 잘 해왔거든요. 집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빨리 말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쓴 글이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니 잘 이해가 되고 빨리 말해도 기억이 나지만 면접관은 처음 듣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고 처음 듣는 사람의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 생각보다는 조금은 더 천천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더더욱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이색적인 스토리가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 그죠? 내용을 집중시키고 호기심을 좀 유발한 태도가 괜찮은데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해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건 좋지 못해요. 면접관님한테 뭐 삼행시를 할 테니까 운을 띄워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안 하실 거고요. 자, 외우기만 한 자기소개 이런 거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너무 많은 내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험하지 않은 내용인데 약간 MSG를 쳐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좌우명이라든지 롤모델로 시작하는 그 1분 자기소개 많이들 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있는데 조금은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우명이나 롤모델이 너무 식상하지는 않을까. 우리 흔히 말하는 롤모델 얘기할 때 뭡니까? 그 월클라인들, 그죠? 뭐 BTS, 봉준호, 손흥민, 한국 한정으로는 유재석, 김연아, 뭐 이런 분들. 그런 얘기들을 할 거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뭐 동물 명언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식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잘 연결하면 자기의 삶과 잘 연결해서 누가 들었을 때, 야, 그래, 맞아. 너는 이런 인생이지. 가 될 만한 내용이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저런 걸로 시작 안 하셔도 됩니다. 직무를 꼭 언급해 주세요. 1분 자기소개 때는 땡땡땡땡 직무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앉아있는 면접관 중에 내가 지원한 직무의 담당자는 그래도 자기가 그 속해 있는 직무를 들으면 한 번 더 사랑스러운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1분 자기소개에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어그로 끌지 마시고요. 그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영향 면접에 들어가면 다양한 이제 질문들을 받는데 먼저 첫 번째는 법용 질문들이 있겠죠. 법용 다양한 여러 일반적인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자기소개서 질문. 이 내용 아까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그 챗GPT를 활용한 그죠? AI 면접을 할 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챗GPT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개별 질문의 타입별로 법용적이냐, 직무냐, 자기소개냐에 따라서 준비를 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크립트를 작성해 놓는 게 좋아요.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좋은 점이 내가 쓰는 단어들에 대해서 정제가 됩니다. 그죠? 함부로 잘못된 표현을 쓸 가능성도 적어지고 구어체적인 표현도 좀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면접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긴 합니다만 너무 그 유아체 같은 표현, 구어체 같은 표현은 좀 상달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끼리, 친구끼리 하듯이 대화를 하면 조금은 버릇 없어 보이거나 예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쓰고 난다면 내가 자주 쓰는 내 입에 맞는 표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까라멜 마키아토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까라멜 마키아토 발음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카라멜 마키아토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자기가 잘 발음할 수 있는 단어들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인성 질문들이 나옵니다. 성장 과정이라든지 학창 생활이라든지 대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소프트 스킬을 보는 거죠. 창의, 도전, 혁신 뭐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역량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업무 역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 입사하고 나서 어떻게 테크트리를 쌓아 나갈 것에 대한 부분들, 외국어 활용은 어느 정도 하는지, 컴퓨터 활용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무 역량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 사회적 이슈, 전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그다음에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소서 기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자소서 대한 기반 질문들은 여러분이 정말 잘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오픈북이잖아요. 집에서 누구나 다 잘 준비해 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것들을 누락하지 마시고 자소서에 있는 내용 물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라고 하면 자소서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죠? 저런 것들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제가 압박 질문이라고 해놨는데 요즘에는 압박 질문이 좀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엔 압박 질문이 진짜 좀 기분을 거스리는 압박 질문들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저렇게 압박 질문하고 나면 인터넷에 다 올라오겠죠. 뭐 A 회사 면접 갔는데 이런 거 물어본다니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압박 질문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 흑역사들 있잖아요. 학점이 낮다. 아니면 영어 시험 성적이 뭐 낮다. 아니면 특정 자격증이 보통은 있는데 나는 없다. 그런 경우들. 아니면 그 휴학의 공백 기간이 좀 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답변은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압박 질문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회사를 좀 늦게 들어간 케이스라서 저도 뭐 다른 공부를 하다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압박 질문 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입사하시게 되면 대리들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를 드렸어요. 인간에게는 사회적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생물학적 나이는 그 사람들에 비해 많지만은 사회적 나이는 삼성이라는 집단에 들어가서 쌓게 되는 사회적 나이는 상대적으로 뒤처진 게 사실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그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사회적 나이를 쌓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흑역사를 뚫고 나가고 나면 딱히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원자분들께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 그게 아니고요라고 하면서 그죠?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길어져 버리면 면접관도 오기가 생겨서라도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 질문은 조금은 스마트하게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뭐 제가 예시를 들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특장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에 대한 걸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리더형 인재와 팔로잉 인재가 어떤지.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은 여러분은 리더형 인재입니까? 팔로잉 인재입니까?를 물었는데, 예, 저는 리더형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리더형 인재라고 하면 어떠한 인재를 말하는 것 이렇게 하는데 그 리더형 인재를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의 그 덕목이 다른 경우라면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리더형 인재나 팔로우형 인재에 대한 얘기는 면접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사례를 얘기해야 되죠. 내가 왜 리더형 인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죠? 그리고 가치관, 직업관, 롤 모델,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롤 모델 물어볼 때 자기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면접관들이 자기들을 MZ 세대로 좀 표현하고 싶은 건지 자신을 키워드로 표현하세요.가 아니라 해시태그로 표현하세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은 이제 약간 은유적이고 함축적으로 좀 약간 센스 있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본인만의 슬럼프 해결 방법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가끔 물어보긴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인성검사에서도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 대기업 인적성 검사, 인성검사에서도. 회사라는 곳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슬기롭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 밖에 아래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뭐 업무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 전공 과목에 대한 얘기들, 아니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역량. 지금 밑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의 항목으로 나와도 얼마든지, 그죠? 괜찮은 항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하이브리드로 같이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아까 전에 마인드맵을 쏟아내듯이 다양한 내용들을 쏟아내놓고 쓸만한 거리를 찾아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까 챗GPT 얘기했죠? 챗GPT를 활용한 여기 이 부분 면접 제가 한번 더 넣었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면접 질문을 연습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많이 생겨났죠. 이것 덕분에 우리가 AI 면접을 많이 보게 됩니다. AI 면접은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갈 건데, 요것보다도 여러분 바로 요걸 보는 게 좋겠네요. 자, AI 면접은 먼저 질문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성향 체크를 합니다. 성향 체크를 하고 나서 상황 대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다고 자랑한다. 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거 답변 시간 20초에서 30초 정도 주어지고 짧게 답변을 합니다. 그죠? 친구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면 이제 심층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들에 대한 단답형도 있고 긴 질문도 있고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AI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인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예시로 짧게 보여드릴게요. 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V4라고 해서 네 가지를 체크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각, 청각, 언어, 생체 신호를 판단하는데 시각을 한번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긴장감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다가 한번 웃고 나서부터는 기쁨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지원자 유정한이라고 합니다.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인데요. 이 긍정성을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입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친화력입니다.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은 화면에 이 사람 얼굴에 굉장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어요.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근육의 변화라든지 눈동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심리 상태로 면접에 임하고 있는지 등등을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목소리입니다. 마케터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겪는 돌발 상황과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다양한 실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또렷하고 귀에 잘 들리는 목소리예요. 이런 목소리 톤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실 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순간순간 웃음을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일반 면접에서도.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그 AI가 판단하는 것은 음성입니다. 음성. 목소리의 톤, 크기, 변화되는 정도, 속도, 말에 넣고 빼는 정도, 그죠? 말을 땡기고 미는 정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어입니다. 단어. 안녕하세요. 기술 파트에 지원한 안태주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으며 2년간 학부연구생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공모전에 출전하여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직무 역량이 어떤지, 직무 적합도가 높은지 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언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생체 신호, 바이탈 같은 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띄워지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 해서 게임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풍선 커지게 만들고 원반을 옮긴다든지 같은 그림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게임들도 실시하게 됩니다. 직군별로 직무별로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근데 이런 AI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매체만 지금 우리 비대면 강의처럼 매체만 화상으로서 그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카메라 등등에 대한 세팅 정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되는 툴, 뭐 줌이면 줌, 구름이면 구름이, 그죠? 팀이면 팀, 이런 거 다들 구별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방해 요소들은 사전에 제거해 놓으셔야 되겠죠? 가족분들하고 싸움이 나지 않으려면, 그죠? 카메라를 잘 쳐다보셔야 돼요. 카메라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여기 지금 저도 마이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소리 잡음이 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마이크를 손으로 만지거나 하시게 되면 그 울리는 소리거나 지직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 인터넷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는 해도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끊어가는 거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잠깐 딜레이를 잘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요. 그냥 서로 간에 오디오가 겹치면 면접관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답변하고 있으면 그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겠고 PC 업데이트 알림 같은 거 그죠? 꼭 이럴 때 알림 나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당연히 기본 면접 예절, 그죠? 인사라든지 복장 같은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최종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면, 이건 뭐냐면, 코끼리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좀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사실, 코끼리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까요? 물으면 굉장히 답변들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본인의 전공을 활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가끔 이제 쉬는 시간에 물어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도, 예를 들어 교수님한테, 그죠? 교수님, 코끼리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우리 조교를 시킬 수 있겠죠. 대학원생을 시킬 수 있겠죠. 그것처럼 각자 자기가 쌓아왔던 경험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역량을 기반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특별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비슷한 전공을 받고, 비슷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라면, 대답하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를 잘 분석하고 자기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왔기 때문에 떨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하느냐죠. 오랫도릇한 그 눈동자로 똑바로 앉아서 얘기를 잘 담담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을 외워서 붙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명의 합격생이 있다면 100개의 방법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자소서와 면접을 하는 방법은 나침반을 읽는 방법, 지도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실제 나침반과 지도를 들고 취업 시장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컨설턴트나 강사들의 역할이니까 오늘 얘기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그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자신감, 그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거. 신뢰를 준다는 말은 눈동자를 그저 서로 피하지 않고 밝은 웃음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항상 취업 강의 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본인 직무 기업 산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인 내용보다는 그것을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분석,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잘 해나가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공통 요소를 얘기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면접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취업 준비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그 학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두 분인데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을까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예, 50분이네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은 더 좋은 회사로 예, 취업할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